안녕하세요. 교육 연구 방법 강의를 진행할 박민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어떠셨나요? 새로운 개념들이 꽤 많이 나와서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2주차부터 7주차까지 배운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꼭꼭 집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강의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먼저 강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과학과 연구란 무엇인지 그 정의와 개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구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변임과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문헌 연구와 연구 대상이 무엇인지 역시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표집에 대해서 배울 텐데 표집의 6가지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측정과 척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종류를 알아볼 텐데요. 측정의 3가지 종류, 역시 척도의 3가지 척도는 4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인데요. 이 타당도와 신뢰도는 교육 연구 방법 수업뿐만이 아니라 교육 평가나 교육의 다른 과목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 중 하나예요. 이 타당도와 신뢰도는 각각 3개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3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파트에서는 조사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사 연구의 종류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과 연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과학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이란 여러 현상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활동인데요. 개인적인 신념이나 편견,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성,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채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위자나 초자연적인 힘, 개인의 직관을 활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상식을 또 살펴보면 상식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지식,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상식은 가치가 개입된 것으로 좀 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과학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사실에 가까운 것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보면 연구란 인간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현상에 관련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얻어진 내용을 정리, 분석하여 규칙성을 찾아냄으로써 체계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에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기술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 연구는 법칙, 원리, 경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말하고요. 응용 연구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적 연구는 현상의 특징이나 진행 과정 또는 관계를 조사 분석해서 그 결과를 비교, 해석하고 사실대로 기술하는 연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어떤 변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조건을 통제하는 하나의 실험 과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양적 연구는 조사와 실험을 통해서 얻은 수치화된 자료인 양적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수치화할 수 없는 질적 자료를 가지고 문화기술적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2가지 있는데요.
변인과 가설입니다. 먼저 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인이란 속성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거나 다양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사건, 사물,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을 말합니다. 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나눈 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 변인을 활용한 것이 가설인데요. 가설이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또는 추측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변인들을 설정하고 그 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추측한 진술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설입니다. 가설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뒤에서 정확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인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변인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3개로 양적 변인과 질적 변인, 영속적 변인과 비영속적 변인,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의 크게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양적 변인은 수량화할 수 있는 변인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나 성적과 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변인을 이야기합니다. 질적 변인은 수량화할 수 없는 변인으로 종교나 성별과 같이 수가 들어갈 수 없는, 수치를 낼 수 없는 그런 변인을 이야기합니다. 연속적 변인은 말 그대로 연속할 수 있는 변인을 이야기하는데요. 무한히 세분된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나 시간과 같이 연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비연속적 변인은 특정한 값만을 취할 수 있는 변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값과 같이 1, 2, 3, 4, 5, 6이라는 특정한 값만 취할 수 있는 변인을 비연속적 변인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은 영향을 미치거나 예언을 해주는 변인을 이야기하고요. 종속변인은 영향을 받거나 예언되는 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인은 원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종속변인은 그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 결과에 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가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설은 연구가설, 통계적 가설, 연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가설은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말하는 것으로 이론이나 선행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되는 가설입니다. 통계적 가설은 통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수치에 관한 가설인데요. 모수치에 관한 진술을 통계적 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가설과 대립가설은 연가설은 직접적으로 검증을 받는 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연가설의 검증 여하에 따라서 채택되거나 기각되는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문헌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헌 연구란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연구 수행을 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이론을 개관하며 해당 연구 분야에서 이제까지 어떤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 및 선행 연구물을 찾아서 읽고 검토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헌 연구의 목적은 해당 연구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 문제의 발견, 정교와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며 연구의 한계와 결함을 파악하는 데에 있습니다. 문헌 연구의 자원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요. 1차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서 직접 작성된 연구 논문이고요. 2차 자료는 직접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직접 연구하지 않은 어떤 저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쓰여진 문헌으로 간접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대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집단과 표본이 있습니다.
모집단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표본은 그 모집단의 일부입니다. 이 표본을 얻기 위해서는 표집을 하는데요. 표집은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수치는 모집단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요. 추정치와 통계치는 표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표집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는데요. 확률 표집은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표본 선택의 기회가 균등한 것입니다. 이 확률 표집에는 단순 무선 표집, 체계적 표집, 계통 표집, 층화 표집, 군집 표집, 층화 군집 표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확률 표집은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표집 방법이고요. 표본 선택의 기회 역시 균등하지 않습니다. 비확률 표집에는 크게 편의 표집과 목적 표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률 표집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단순 무선 표집은 모집단에서 표본들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표집 방법입니다. 아무런 의식적인 조작 없이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고요. 모집단의 모든 사례에게 동등하게 표집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개개 요소는 동등한 독립된 기회를 가진 절차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요. 이 단순 무선 표집 방법은 난수표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난수표는 0에서 9까지의 숫자가 나오는 비율이 같도록 무질서하게 배열한 표입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모집단에서 표본들을 무작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 표집인데요. 체계적 표집 방법은 모집단 표본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K번째 표본을 뽑는 것인데요. 3번째 표본, 13번째 표본, 23번째 표본, 33번째 표본 이렇게 10이라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몇 번째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체계적 표집의 방법은 추출이 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무선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 특정 집단이 많이 추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층화 표집은 모집단의 속성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서 단순 무선 표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층화 표집에는 비율 층화 표집과 비비율 층화 표집이 있는데요. 비율 층화 표집은 각 계층 간의 동일한 표집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비비율 층화 표집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크기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층화 표집의 장점에는 표집이 정확하면 표본 추정치가 정확하다는 것이 있고 계층으로 분류된 하위 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각 계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층화 표집의 단점으로는 계층을 분류하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표집의 오류 때문에 표본의 속성이 모집단의 속성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고요. 계층 간 표집 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표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집 표집입니다. 군집 표집은 개인이나 요소가 아닌 집단을 표집 단위로 표집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연적 또는 행정적인 집단을 추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범대에서 교육공학과,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영어교육과, 일어교육과와 같이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과 단위로 표본을 추출해내는 것은 군집 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군집 표집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표집 오차가 편집 오차하고 오타가 났는데 표집 오차가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층화 군집 표집은 앞에서 배운 층화 표집과 군집 표집을 합해 놓은 건데요. 모집단을 계층으로 구분하고 표집 단위를 집단으로 해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층화 군지 표집의 장점에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표집 과정이 두 표집 방법을 합해놨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확률 표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확률 표집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편입 표집과 목적 표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편입 표집은 연구자와 근거리에 있거나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연구 대상들 중에서 표집을 하는 방법이고요. 목적 표집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편입 표집은 표집하기 쉬우나 표집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목적 표집은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어떤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 의도 때문에 대표를 할 수 없고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고 그 표본으로 일반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측정과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이란 인간이나 사물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험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숫자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척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성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수의 체제입니다. 측정 결과는 숫자로 표시되지만 같은 숫자라 할지라도 어떤 척도에 의해서 표현된 숫자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측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이 제한을 받고 상이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는 측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죠. 측정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본질 측정, 유도 측정, 임의 측정이 있고요. 척도는 명명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측정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정의 종류는 앞에서 말했듯이 본질 측정, 유도 측정, 임의 측정이 있습니다. 본질 측정이란 측정할 때 어떤 사물의 특성을 표현하는 본질적인 법칙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의 길이나 무게, 부피를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측정 방법은 가장 이상적이고 충실한 측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유도 측정은 사물의 특성을 다른 특성과 관련시키는 규정이나 법칙에 의해서 측정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밀도는 물질의 부피와 질량의 비율로 정의되는 것이죠. 이런 정의를 사용하여서 측정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유도 측정은 자연과학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드물다고 합니다. 임의 측정은 사물의 특성을 조작적 정의에 의한 척도로 측정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물의 특성과 그 특정값 간에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조작적 정의라는 어떤 이론적 근거에 가정하고 의존한다는 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측정이 바로 임의 측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Q 검사와 수능 시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척도에 대해서 척도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는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명명 척도는 단지 개별 단위로 구분하는 분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숫자들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지 범주의 표식이나 명명으로만 사용이 되고요. 가감승제 등 수리적 계산이 무의미한 척도입니다. 다음으로 서열적도는 특정 대상을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사물이 가지는 특성의 대소, 장단, 다과 등의 기준에 의해 순위나 서열을 부여하는 척도로 숫자를 분류하거나 순위로 쓸 수 있지만 이를 가감승제, 평균 등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차와 반번호와 같은 것을 서열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간척도는 동간척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정한 측정 단위를 가지고 있고 각 측정 단위 사이 간격이 동일한 척도를 이야기합니다. 등간척도는 절대 0점은 없고요. 측정치들 사이의 비율이 같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는 섭씨 20도가 10도보다 2배 더 뜨거운 것이 아니니까 비율이 같지 않는 거고요. 0도는 온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0도를 절대 0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 0점은 없다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비율척도는 명명, 서열, 등간척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척도인데요. 절대 0점과 숫자 사이의 비율성이 있고요. 숫자 0은 그 속성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척도의 예시에는 길이, 무게, 시간 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측정의 오차와 척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오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측정 도구의 오차, 측정 과정의 오차, 피검사자 오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측정 도구의 오차는 측정 도구 자체의 결함이나 부정확성 때문에 오차가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난 저울이나 잘못 출제된 문항이 측정 도구의 오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정 과정의 오차는 측정 도구에는 문제가 없으나 측정의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측정 과정의 잘못으로 오차가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숙한 측정 기술 또는 채점, 부주의에 의한 착오, 검사 시간의 부정확이 측정 과정에서의 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검사자 오차는 피검사자의 측정받는 심리적 속성 자체의 일시적인 변동이나 측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조건의 특이성으로 인한 오차를 이야기합니다. 지능이나 학력, 흥미, 태도 등 검사받을 당시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심리적 상태 등은 상향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검사자의 오차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척도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의 구성은 리커트 방법이랑 오스코드 방법이 있습니다. 리커트 방법은 태도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의 태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측정하려는 정의적 특징을 여러 단계로 분류해서 척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로 5점 척도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개념상 서열 척도나 개념상 서열 척도이나 사실상 등간 척도도 간주하여 양적인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스구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물, 인간, 사건 등에 대한 개념이나 느낌을 양끝의 뜻을 갖는 대비되는 형용사군으로 만들어서 의미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7점 척도를 사용하고 등간 척도로 간주되는
간주되는 척도 구성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측정의 대상은 직접 측정이 가능한 것과 간접 측정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간접 측정은 지적 측정이 불가능한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검사 도구의 제작은 기존 검사 도구를 활용하거나 개선할 수도 있고요. 각종 검사 도구 작성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새로운 검사 도구를 제작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교육 연구 방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 측정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근접한가, 측정의 적합성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정확히 측정하는가, 오차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타당도가 개념적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뢰도는 수적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와 증거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있고요. 신뢰도에는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한 그림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타당도는 얼마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로 검사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 총알이 가운데를 향하는 그 방향으로 많이 갈수록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뢰도는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인데요. 그림에서 봤을 때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왼쪽 아래와 같이 한쪽으로 몰린 것은 타당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 한쪽으로 몰렸지만 그쪽에 일관되게 찍혀있는 점을 볼 때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당도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타당도는 아까 말했듯이 측정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거고요.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내용 타당도, 증거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이나 개념, 내용의 모든 속성을 완벽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타당도이고요.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분석 과정을 거치고 주관적인 타당도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이 타당도는 검사 내용 전문가에 의해서 검사가 측정하고자 있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의 추정 절차는 검사 내용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그 주관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게 됩니다. 내용 타당도의 장단점으로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의 타당성을 검증받음으로 검사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하지만 공통된 인식이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계량화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의 정도를 표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관련 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관련 타당도란
특정한 중거와 관련지어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언 타당도는 미래의 중거 특성을 정확히 예언할 수 있는지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공인 타당도는 이미 인정된 다른 검사, 그 검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일치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언 타당도에서는 타당성의 중거를 미래에서 찾고요. 피검사자가 미래에 표출하게 될 행동 특성을 중거로 삼아서 예언 타당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언 타당도의 예를 들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이 대학 입학 후의 학업 성적을 얼마나 예언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이 중거가 되어서 대학 입학 후의 학업 성적을 얼마나 예언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공인 타당도는 타당성의 중거를 현재에서 찾는 것입니다. 해당 검사 점수와 그 검사 이외의 현재 다른 어떤 중거 점수 간의 상관관계로 공인 타당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든 학력 검사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학력 검사에서 얻은 점수와 검사 실시 당시의 학교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는 모두 중거 관련 타당도로, 중거 관련 타당도는 중거 변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적합한 중거 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인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인 타당도를 들어가기 전에 구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구인이란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어떤 특성이나 속성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것을 지칭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개념을 말합니다. 구인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 즉 구인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측정의 범위에서 측정 퀴즈를 받았는데요. 그 퀴즈는 인간의 전체적인 능력을 가장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전체적인 능력은 어떤 조작적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조작적 정의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창의성, 인성, 지성, 운동 능력으로 인간의 전체적인 능력을 나눠볼 수 있다 했을 때, 여기서 창의성, 인성, 지성, 운동 능력은 그 인간의 전체적인 능력을 구성하는 조작적 정의에 의해 내려진 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는 앞에서 말했듯이 측정의 일관성 정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신뢰도는 재검사 신뢰도, 도면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험자 집단에 2번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2번 실시하여 얻은 두 검사 점수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신뢰도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추정 절차는 단순 정률 상관계수 추정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 재검사 신뢰도의 장점으로는 추정 방법이 간단하다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으로 시험 간격 설정에 따른 문제가 따릅니다. 시험 간격이 너무 짧게 되면은 시험을 기억력으로 풀게 되니까 과대 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요. 시험 간격이 너무
길게 둔다면 시험 환경이나 태도, 동기 등의 변화에 의해서 신뢰도가 과소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동형검사 신뢰도는 두 개의 동형검사를 동일한 피험자 집단에 실시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집단에다가 동형검사, 즉 비슷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검사는 동일한 내용을 측정해야 하며 동일한 형태의 문항과 문항수, 그리고 동일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두 검사를 제작하는 데는 조건 요인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 검사 제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사 신뢰도와 달리 시험 간격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신뢰도 개수 추정이 쉬운 점이 장점이 되고요. 재검사 신뢰도와 비교했을 때 재검사 신뢰도에서처럼 검사를 두 번 시행하는데 그에 따라 동일한 검사 환경, 피험자의 동일한 검사 태도, 동기 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습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검사 또는 문항 간의 일관성의 정도를 말합니다. 검사를 구성하는 부분 검사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요.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와 달리 검사를 두 번 실시하지 않고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종류에는 반분 검사 신뢰도,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습니다. 반분 검사 신뢰도는 한 번 실시한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두 부분 검사 점수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후에 공식에 의해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를 두 부분 검사로 나누어서 그 검사 점수에 대한 측정의 유사성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반분 검사 신뢰도의 추정 절차에는 기후법, 전후법, 무작위법, 그리고 문항 특성에 의해 반분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기후법은 문항을 짝수번과 홀수번으로 나누는 것이고, 전후법은 문항을 예를 들어서 30문항이 있다면 1에서 15번, 그리고 16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전과 후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작위법은 무작위로 분할을 하는 것이고요. 문항 특성에 의해서 반분하는 것은 각각의 문항이 가진 특징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게 반분을 하는 것이 문항 특성에 의해 반분하는 방법입니다. 반분 검사의 신뢰도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두 번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시험 간격이나 동형검사 제작 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검사를 양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반분검사 신뢰도 개수가 달리 추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입니다.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검사 속의 한 문항을 마치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라고 간주하고 문항 간 동질성 및 합치성을 상관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한 검사의 각 문항에 대해서 피검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검사의 문항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문항 내적 신뢰도는 신뢰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검사를 양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문항 간 일관성에 의해서 단일한 신뢰도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재검사 신뢰도와 동형검사 신뢰도, 반문검사 신뢰도 등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무난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신뢰도를 과소 추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 도구의 질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엄격성이 요구되므로 바람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찰자 신뢰도란 관찰자 내의 신뢰도와 관찰자 간 신뢰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관찰자 내 신뢰도는 한 관찰자가 모든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관찰자 간 신뢰도는 관찰 결과가 관찰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사한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연구란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 상황에서 질문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조사 연구는 현재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조사 연구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편조사, 전자설문조사, 면접법이 있습니다. 우편조사는 미리 인쇄된 질문 항목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우편조사는 질문지뿐 아니라 조사의 목적, 중요성, 성격, 연구자 특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보내고 질문지와 회신용 봉투에 미리 번호를 부여해서 회송 여부 확인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우편조사의 장점으로는 직접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넓은 범위의 지리적 영역을 조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을 수 있다. 응답자가 방해받지 않고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응답할 수 있도록 사생활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응답자는 자신이 적당한 시간에 편리하게 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조사의 단점으로는 회수율이 낮다는 점, 그리고 응답자가 질문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거나 회피적인 대답을 했을 경우에 다시 물어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연구자가 표본으로 선택한 사람이 응답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응답자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 언어적 정보 이외에 다른 종류의 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설문조사인데요. 전자설문조사는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이나 웹을 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메일 활용 전자설문조사는 우편조사 내용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설문지 형태, 설문지 발송 및 수신, 설문 대상자의 응답이 컴퓨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메일 활용 전자설문조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설문지 실시가 가능하고요. 대부분 텍스트 파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기호나 그림을 포함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메일 활용 전자설문조사는 응답자의 누락이나 잘못된 응답 통제가 어렵고요. 자료 입력 과정을 별도로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자설문조사에서 웹 활용 전자설문조사는 웹을 활용한 설문은 웹상에서 바로 읽고 응답하는 형식의 설문조사입니다. 설문 대상자들의 응답이 수월하고요. 응답과 동시에 자료가 저장이 되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림과 애니메이션 등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전자설문조사의 장점으로는 설문 발송 횟수 및 면접위원의 채용에 따른 비용 수요가 거의 없다는 점이고요. 회신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온라인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설문조사는 인터넷 접속자에 한해 설문이 가능하게 되므로 인터넷 사용자 집단이 모집단이 아닌 경우 샘플의 모집단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보안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법인데요. 면접법은 개별 면접법과 전화 면접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면접법은 연구 대상에 직접 질문을 하는 면대면 접촉을 하는 면접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면접 방법에는 가정 방문 개별 면접, 올 인터셉트 개별 면접, CAPI가 있습니다. 가정 방문 개별 면접은 응답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내용을 상세히 물어볼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올 인터셉트 개별 면접은 백화점 등 공공장소 방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개별 면접의 경우 응답자들이 대형 공간에 많이 몰려있을 경우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CAPI 면접법은 컴퓨터 활용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법인데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조사에 응답하고 진행자는 옆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화 면접법은 전화를 걸어서 면접 요원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CATI라는 컴퓨터 보조를 받는 전화 면접법이 있습니다. 전화 면접법의 장점으로는 급하게 조사를 실시하거나 질문 내용이 비교적 짧을 때 유용하다는 점이 있고요. 개인 면접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게 들고 개인 면접보다 응답률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각자 면접을 수행하는 개인 면접 요원보다 전화 면접 요원 통제가 수월해서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가 수집이 가능하고요. 면접자에 대한 응답자의 선입견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화 면접법의 단점으로는 전화비 번호 비분재 등 결번으로 인해서 샘플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고요. 요일, 시간대별 재택률의 차이에 의해서 표본 편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응답자가 면접 상황을 쉽게 통제 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개별 면접에 비해서 생활용품, 용모 등 기술적 정보 수집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연구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연구의 절차는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로 연구 목적의 구체화를 하고 두 번째로 연구 대상 선정과 표직 방법을 규명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안내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안내문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간결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요. 질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응답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또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밝히고 개인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언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수 기일을 명기하고 감사를 표시하며 안내문에 연구기관의 로고나 마크, 연구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질문지를 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연구 목적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하고요. 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질문에는 한 개념만 물어야 하고요. 가치를 넣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를 배제해야 하고요. 개인의 신상 정보 획득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5번째 단계에서는 사전 연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항 자체의 모호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요. 타당도와 신뢰도를 미리 분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6번째는 질문지를 분석하고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문항을 제거하거나 추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7번째 단계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단계이고요. 8번째 단계는 질문지를 발송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미회송자에게 도촉을 해서 낮은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단계이고요. 10번째 단계에서는 응답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 연구 방법의 강의를 마치겠고요.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해서 교육 연구 방법의 요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